우리 앞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 부분하고요. 취득 후 지출 부분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분계랑 그리고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주식회사 부흥상사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를 자, 여기까지 딱 읽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개정 과목을 뭐로 쓸 거냐라는 거 결정하셔야 되죠. 근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유형자산이죠. 만약에 이게 투자 목적이다라는 글씨가 들어오게 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시는 게 아니라 뭐로 분류하셔야 되는 투자 자산의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보유했는지 보유 목적을 확인하시고 개정 과목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은 토지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토지대금 중 4천만 원과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 6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요 두 금액 더하면 4,600이죠. 4,6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앞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구입한 자산은 유형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글씨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거래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상거래 이외 거래입니다. 그럼 이 글씨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뭘 써놓으시면 되냐면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셔야 되겠죠. 분개하실 때는 글을 읽으시면서 그 글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꾸 써버릇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분개했을 때 실수가 조금 덜해지거든요. 그리고 초기에는 분개를 손으로 저희가 하지만 뒤에 가면 사실상 프로그램 직접 입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시는 분은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입력을 직접 해봤더니 더 실수가 많고 더 오래 걸린다 그러면 정리해 놓으시고 한꺼번에 입력하시는 게 더 좋은 부분이기도 하세요. 시험 목적상으로는 실수가 조금 덜 해요. 네, 손으로 분개하시고 하시는 게. 자, 그러면 정리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건 취득세 등과 관련된 부대 비용 600만 원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 가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지불한 돈은 취득세 등과 관련된 부대 비용 600만 원이 가산이 돼서 토지는 6,6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천이 아니라 6,600만 원으로 토지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먼저 쓰든 대변에 먼저 쓰든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 저는 차변 먼저 기록을 할게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6,600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근데 은행은 없으니까 공란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4,600입니다. 자, 외상이지만 상거래가 아니니까 반드시 미지급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수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미지급금은 거래처 누가 있어야 된다? 부흥상사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부흥상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2번 문제가 최대 이슈거리 문제였던 부분. 제가 왜 앞에서 진도 나갈 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해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이제 같이 출제가 되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다. 그래서 실제 합격률이 10%대가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 문제가 등장이 됐어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험 범위 이상이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뭐 못 푼 사람들은 못 푼 거로 그냥 틀린 거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탈이 돼버리면 이의제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있는 이의제기 부분 중에 원가회계 이의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재 세무 2급에도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연재까지 계속 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수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록을 했던 문제인데 한 수검자가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건 시험 범위 이탈이다. 그거는 내가 시험 범위를 찾아봤을 때 그게 없었는데 왜 너네는 출제했니?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 오류로 다 맞았으면 처리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인 거죠. 아직까지 매번 출제를 해서 책에 수록하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문제는 이제 시험범위 이탈이니까 다 맞았으면 처리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씩 있어요. 그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분계를 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잘 안 냈던 문제인데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왜 수업 중에 불공제 사유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잠깐 부가세 때 배운다는 그 불공제 사유도 회계 1급에서는 내는 부분이 한정적이었던 부분이 지금은 한정이 없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세무나 회계나 불공제 사유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시험을 출제할 때 대부분 다 감수를 하는데 감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이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고 건물과 토지를 총 2억 2천만 원의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창고 건물과 토지. 그러면 누가 봐도 일괄취득이네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2억 2천을 주고 돈은 뭐로 주었고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시키는 건 결정이 끝났고 차변에는 토지와 건물이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거죠.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땐. 자, 그리고 토지의 취득 가격은 2억이고요. 창고 건물의 취득 가격은 2천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했지만 구분이 분명할 때는 고민거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구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 얼마 줬고 건물 얼마 줬고 두 금액 합치면 2억 2천이니까 우리는 차변에 토지 2억 그리고 건물 2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자, 그리고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고 모두 다 뭐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게 부대 비용인 거죠. 이 부분이 부대 비용이고요. 부대 비용 모두 다 현금 줬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더한 120만 원이 아니 1,200만 원이 모두 다 현금이란 얘기죠. 네, 현금 1,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자, 내용을 들어가서 보았더니 자, 토지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있다. 토지 중개수수료와 토지 등기 이전 비용. 이건 누가 봐도 어디에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토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조경 공사비가 있네요. 자, 우리는 영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구성이 있으면 회계처를 어디로 가고 영구성이 없고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지 않는다.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그거 고민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뭐로 가셔야 될까요? 자, 지금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거나 또는 유지보수 책임이 회사 측에 없다라고 하면 뭐로 가신다? 토지 취득 원가였죠. 반대로 영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없거나 또는 유지보수 책임을 회사가 진다. 그러면 건물이나 구축물로 회계 처리를 하셔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정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죠. 그래서 조경 공사비는 영구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야 합니다. 자, 배수로와 하수 처리장의 설치. 자, 유지 보수 책임은 지방 자치단체에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 대체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이 책임 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형물을 세운다거나 또는 뭐 공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진입로 당연히 관리해 줄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지금 현재 회사 측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회사 측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얘기는 회사 측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없음. 그쵸? 그러면 이것도 뭐로 가셔야 돼요? 토지로 가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유지보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가, 당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분 뭐로 가셔야 돼요? 건물 또는 구축물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창고 건물 얘기하고 있으니까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죠. 자, 대대적인 창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600만 원이 있다. 자, 지금 여러분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로 가야 될까요? 건물로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난이도가 최상 난이도예요, 여러분. 세무급수자들도 이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 세무 관계없이 다 출제가 된다. 계산 문제로 내든 분계 문제로 내든 다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라는 부분에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거나 유지보수 책임이 회사 측에 없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라. 그래서 조경공사비, 배수로, 뭐 하수처리장, 우리는 진입로 얘기도 했었죠. 도로와 관련된 진입로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토지 실제 지불한 금액은 2억. 거기에 무슨 부분? 조경공사비 100만 원. 그리고 배수로와 하수처리장 설치비 300.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해 주시면, 그리고 토지 등기 비용이 100만 원. 이러면 죄송해요. 제가 금액 잘못 연결해 드렸어요. 자, 우리 중개수수료와 토기 등기 비용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조경공사비 200만 원, 그리고 우리 배수로와 하수 처리장 비용이 300만 원. 그럼 600만 원 더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2억 600이 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취득 원가는 우리 지불한 금액 2천만 원에 그리고 무슨 부분? 리모델링비 600만 원 가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600만 원이다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높아지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을 출제할 때 여러분 회계는 법인세가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면 누가 봐도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600만 원에 미달하더라. 그러면 수선비가 맞지 않느냐. 자, 그 부분은요, 시험에서 본인들이 단서를 정확하게 줄 거예요. 그런 단서가 없으면 금액 갖고 판별하시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소액자산 얘기할 때, 우리는 실제 업무할 때 100만 원 이하이면 사실상 유형자산 처리 안 한다. 모두 다 소모품비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인세를 준용해서 우리는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업무에서만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시험은 우리가 보는 전산세무 2급까지는 법인세가 들어오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회계 입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업무는 세법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하고 자격증하고 동일시해서 시험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600이니까 문제되지 않죠. 600만 원 미만이었죠. 네, 6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600이 되면 당연히 취득 원가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내는 출제자가 있고요. 출제위원이 그걸 생각 안 하고도 내요. 그래서 그게 이의제기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무슨 부분, 뭐 다른 건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 사실상 더 딴지를 건다라면 이거 여러분 증빙 다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증빙을 받았다라고 하면 증빙과 관련된 처리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 얘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증빙을 고려하지 않고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까지 확장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확장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는 2억 600, 그리고 건물은 2,600, 그리고 지불한 대가는 우리 얼마? 보통 예금에서 2억 2천이 나갔죠. 나머지 현금으로 1,200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해놓고 봤을 때는 분계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결정을 못하면 이 부분은 다 틀려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 원과 화재 보험료 1년분 2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은 사실상 5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과자 붙은 거에 앞에 있었던 부분은 취득 원가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금액. 그런데 화재보험료 1년분이라고 해서 나온 이 보험료는 우리 보유 중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험료는 전에 비용 처리해달라. 그리고 그 비용은 무슨 부분? 여러분 너무 친절하네요. 공장자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면 공장 건물이다라고 하면 제조 원가. 자, 우리 사무실 건물이었다, 본사 건물이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런데
아예 답을 줬네요. 비용 처리해라. 보험료 처리하시면 되고 제주 원가니까 500번대 있는 보험료 코드를 써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글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이게 우리가 전표 처리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일단 지금 위에 봤더니 무슨 부분? 자, 등기 비용으로 들어간 건 건물이겠죠. 그래서 건물을 차변에 300이라고 일단 먼저 넣고요. 그리고 전 차변에 넣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제가 곧바로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 보통 예금. 그리고 금액은 얼마? 300만 원이라고 회계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엔터를 치고 내려와서 두 번째 똑같이 차변이라고 선택을 하고 보험료라고 입력을 하고 금액은 200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200이라고 넣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차변을 넣고 대변을 넣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 벗어나다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차변에 300 넣고 대변에 300 넣고 모든 게 완벽히 끝내놓고 다시 또 차변에 보험료를 넣고 또 보통예금을 넣으면 전표 번호가 두 개가 기재가 돼요. 전표라고 하는 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그 전표 번호가 첫 번째 줄은 1번이라고 부여가 되고 두 번째 줄은 2번이라고 부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표가 두 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전표로 처리했다는 거 위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는 건 전표 번호가 하나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가 하나.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차변을 먼저 다 정리하거나 또는 대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차변을 넣거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글씨가 있었을 때 전표 번호가 두 개가 생성이 되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업무상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구했잖아요. 한 건으로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번호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이제 맞춰서 정리를 할 거니까 차변에 건물 300만 원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곧바로 보험료, 제조 원가 500번대 코드 쓰시고 200만 원 이렇게 곧바로 정리하라는 거죠. 그럼 차변의 합계는 얼마이다? 500. 그러면 대변 합계도 얼마? 500이어야 끝나지겠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 예금 500. 그래서 이런 부분. 또는 난 대변의 보통 예금 먼저 넣고 그리고 차변에 건물과 보험료를 넣겠다. 그래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입력할 때 차변이든 대변이든 순서가 뒤바뀌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사대금 1억 원 중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요.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해서 완공이 됐대요. 아, 건물이 생겼구나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건물과 관련된 대금을 주는데 60%는 뭐로 줬다고요?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결제했대요. 자, 지금 이 건물은 유형 자산입니다. 그럼 재고 자산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유형 자산과 관련된 어음의 발행은 우리 뭐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것도 함정이죠. 어음자 보시고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반드시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고요. 그리고 우리 거래처는 누구요? 주식회사 한국건설을 어음에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음 거래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런데 상거래인지 아닌지 꼭 구분하셔라. 자, 나머지는 당좌 소표 발행에서 지급. 그러면 당좌 예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은 미지급금이고요. 4천만 원은 당좌 예금이란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의 함정은 미지급금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 1억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한국건설 꼭 넣어주시고 6천만 원. 자, 낭자 예금 은행 명기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4천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대전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식회사 오산공업에 토지를 얼마에 8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그리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샀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무슨 부분이다? 아, 같이 샀으니까 일괄 취득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괄 취득이 일어나면 우리 꼭 뭐 고민하시라겠어요, 여러분? 자,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사면 내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건지를 고민하셔라겠죠. 근데 신축하기 위해서 샀다겠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대체적으로 무엇 한다고 보낼까요? 당연히 철거하겠죠, 여러분. 철거. 그래서 뒤에 가서 봤더니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 비용 얼마? 100만 원.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은 뭐로 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일괄 취득하고 누구만 쓰겠다? 나 토지만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지금 남겨지는 거니까 우리는 토지에 뭐가 된다?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를 쓰기 위해서 작업하는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평탄화 작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정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정지비 또는 평탄화 작업비라는 표현. 그럼 여러분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죠?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얼마를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는 매입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매입 금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할 건데 그 취득 부대 비용은 내가 그 자산을 사용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겠어요. 그럼 내가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평탄화 또는 정지 비용은 뭐로 보셔야 돼요?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80만 원도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100만 원과 우리 80만 원도 뭐 발행해서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정 과목 딱 두 개밖에 등장 안 하겠네요. 하나는 토지, 하나는 당좌 예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 취득 원가는 토지의 매입가액인 800만 원에 건물의 철거 비용 100만 원, 그리고 토지의 정지 비용 80만 원이 더해져서 980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980만 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 98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지난 5월 9일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광속테크의 제작 의뢰한 기계장치가 설치가 완료되어 자, 잔금 2,5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소망은행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5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래요. 자, 그럼 여러분 15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아직 주지 않은 돈이니까 이거 읽자마자 뭐라고 쓰시고 미지급금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요? 주식회사 광속테크.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잔금 중에 2,200만 원은 무슨 부분? 보통 예금으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시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뭘 줬다? 소망은행이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 소망은행을 반드시 무엇하자? 기록하자. 자, 그러면 지금 2,200은 정리가 끝났고 미지급금은 자연스럽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 자, 그리고 미리 준 돈이 있네요. 언제요? 5월 9일에. 그래서 5월 9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우리 선급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건설적인 자산으로 쓰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세무에게는요, 건물을 제외하고는 이게 중간에 준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선 우리 건물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선급금으로 시험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급금으로 가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내용을 따져보면 건설적인 자산 성격이 더 맞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 AT가 조금 논제가 된 게 있어요. AT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지금 현재 의뢰가 아니고요. 내가 건물을 지금 살 거거든? 근데 내가 중도금 줬어. 근데 그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다반공제가 되고 있어요. 이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산 쪽은 건물하고 관련된 부분만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금 이런 거 나오면 선급금. 그리고 시험 보실 땐 내가 선급금인지 건설 중인 자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5월 9일이라고 날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표 입력에 가면 입력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를 구축할 때 정보를 넣어놓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5월 9일 날 일반 전표라고 하는 부분에 가든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라는 부분에 가든 전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어야 요건이 맞아요. 문제의 내용을 따져보면.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5월 9일 정도에 가면 우리 계약금 500만 원 준 거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거 확인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업무도 똑같아요. 원래 업무도 그렇게 확인해서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선급금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계는요. 잔금 2,500만 원에 미리 준 계약금 우리 500만 원이 더해져서 우리 실제 기계는 얼마짜리이다? 3천만 원짜리 기계인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미리 준 계약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차변에 우리 대변에 선급금 주식회사 광속테크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죠. 돈 줬을 때 분명히 선급금의 거래처 있었을 거니까 그럼 500만 원 정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누구 넣어주시라고요? 소망은행. 자, 얼마 써주시고 2,200. 자, 나머지 300만 원은 미지급금. 여기도 광속테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광속테크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 3,000. 자, 차변에 3,000을 먼저 넣든 대변을 먼저 넣든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실 것. 어느 쪽을 먼저 넣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은행에서 무엇 했어요? 돈 빌렸어요. 돈 빌린 거에 뭐 나갔어요? 이자. 그럼 원칙은 뭐로 간다?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우리 자본화 문구가 붙으면 뭐가 된다? 취득 원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 원가를 자본화시켜라 또는 자본화 차입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단서를 봤더니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착공일은 2021년도 12월 1일이고요. 완공은 2024년도 10월 31일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문제를 풀고 있는 시점은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1년도에 실제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12월 1일 이후에 출제가 될 거예요. 또는 12월 1일자로 문제를 내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착공을 시작을 하고 완공되는 날짜 또는 완공 예정일까지 사이에 발생된 이자만 취득 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요건을 맞춰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우리 뭐로 가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자. 이 경우는 답이 아예 고정답이라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러분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자, 지금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그러면 이거 읽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아, 자본적 지출이구나. 그럼 나는 무슨 처리한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아예 답을 줬어요. 그러면 자산이다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슨 부분이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난 뒤에 지출한 비용.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무엇 하시고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 끝난 거죠, 여러분. 차변 기계장치 800만 원, 대변에 현금 8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자, 구매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48만 원을 제조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재료는 무슨 목적으로 산 거죠?
원재료는 우리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거 제조할 목적으로 사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조를 하지 않고요. 건물을 수선하는데 무엇하였다? 사용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수선비로 갈 거냐? 아니면 기계장치로 갈 거냐? 그걸 아니, 건물로 갈 거냐라는 거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해 발생한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상 유지다라고 했으면 이 얘기는 뭐가 된다? 우리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하거나 또는 무슨 부분? 우리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리가 원래 있었는데 깨졌다. 그럼 유리 끼워 넣어야죠. 그리고 우리 5년 전에 페인트 칠을 했다. 근데 5년이 지남에 따라 페인트가 벗어지거나 색이 바뀌면 또 다시 페인트 칠하죠. 우리 벽지도 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모두 다 수익적 지출이죠. 그러면 수선비 처리합니다. 다만 제조 공장 건물이 여러분 그러면 이 수선비는 뭐로 가야 된다? 제조 원가로 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세요. 제조 원가. 그리고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여러분. 자, 왜냐하면 차변에 수선비, 그리고 원재료 썼어?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를 써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재료는 공장에 투입해서 제조할 목적이어서 이 부분 제조가 끝나면 제품으로 팔 거죠. 근데 못 팔았어요. 그런 쪽 팔으면 매출 원가로 갈 거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로 못 갔다는 얘기네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니 얘는 원재료에 있다가 원재료 B로 갔다가 원재료 B가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공품이 제품으로 넘어가서 팔면 제품 매출과 그리고 매출 원가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건 타용도로 썼다라고 해서 다른 계정으로 보냈습니다라는 거 하셔야 된다겠죠. 그래서 타 계정 대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은 적유번호 몇 번? 8번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문제를 실수를 또 그런 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차변엔 수선비 제조 원가 500번대 코드 금액은 48만 원. 대변엔 원재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 계정으로 보냈어요 라는 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번호 8번 금액 48만 원. 이 문제도 모든 시험에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10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만 원 액면금액에 구입하였다. 자,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는 현금 얼마가 20만 원이 감소했다. 그럼 대변은 현금 2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채의 현재 가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정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16만 원. 근데 나는 액면가로 구자를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액면 금액 지불하고 들어왔다. 그게 20만 원.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부분? 요 20만 원과 16만 원의 차이가 생기죠, 여러분? 차액. 자, 그럼 그 차액 4만 원은 뭐로 처리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채를 뭐로 처리하겠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우리 취득 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뭐로 가셔야 된다? 매입가액은 공정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얼마이다? 16만 원이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 그래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이고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금액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돈으로 지급한 액면금액 20만 원에서 공정가치 16만 원을 뺀 4만 원. 자, 요거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원가로 가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우리는 이거 업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내요. 이거 갖고 있었다고 이자를 줬다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즉시 매각하는 문제도 안 내고 있어요. 현실은 그게 더 많지만.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만 원 지출시켜 주시면 되고 차변엔 단기 매매증권 16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 4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죠.
자, 11번 문제.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 회사에 전액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는 토지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 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풀었던 건 아예 단기 매매 증권을 처리하세요 이렇게 줬죠. 근데 여기선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정 과목 정리해야 되겠죠.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토지의 금액은 1,800만 원이고요. 취득과 등록에 발생된 제세 공과금은 50만 원. 이거는 취득 원가에 무엇 해야 된다? 가산해야 된다. 자, 지역 개발 채권의 매입액은 50만 원. 자, 만기는 27년도 5월 18일까지이고요. 매입가액과 공정가치는 무엇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기 보유증권 금액 얼마? 50만 원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토지에 가산할 유가증권의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일하면 더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토지 얼마가 되고요? 1,850에 50만 원 더하면 1,900.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구동할 때 조심할 건 만기를 입력했더니 계정값 몇 개가 들어온다? 2개. 자, 그래서 하나는 무슨 자산? 당좌 자산. 하나는 무슨 자산? 투자 자산으로 검색될 거라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입력해라?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 그래서 뒤에 있는 코드를 쓰셔야 해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불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은 1,95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기 보유 증권이랑 계정 과목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앞에 10번에 있었던 문제처럼 내고 싶었으면 매입가액은 50만 원이겠죠.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이렇게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일하다고 줬으니까 차액을 가산할 금액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 의미만 알았다라면 크게 어렵다라고 보여졌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3천,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이고요. 자, 동일 업종인 거래처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1,800, 공정가액은 2천. 자, 교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환되는 기계장치의 상호 간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대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공정가액이 동일하지 않으면 또는 유사하지 않으면 우리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공정가액으로 맞춰서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부분? 현금이 오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현금이 오고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실제 내가 취득하는 자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면 우리 유의적이라면 뭐로 가셔야 된다? 동종자산 교환이 아니라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동일하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정가액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현금 수수 관계는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동종자산의 교환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나요? 뭐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죠. 근데 이종자산이면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였어요. 그래서 동종인지 이종인지 반드시 구분하셔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라고 했어요. 네, 나를 기준으로 금액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 시 취득 원가는 자신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니까 장부가액은 누굴 말한다?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말한다겠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뭐가 될 것이다? 새로이 들어오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붕괴하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기계장치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론이어서 9라고 쓴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기계장치 코드가 206번이거든요. 그럼 206번 기계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3천. 그리고 이 3천은 항상 누가 없어진다? 너 얼마 주고 샀니? 라고 하는 취득 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차감 계정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건 원래 자기 계정에 무엇이다? 플러스 1로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7번의 코드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 그리고 내가 새로 사는 기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어느 변에 차변에 기계장치가 생깁니다. 이론이니까 제가 신이라고 쓴 거고요. 프로그램상에서는 나는 코드 번호 몇 번을 쓸 것이다. 나는 206번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06번이 없어지고요. 206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표시내기 위해선 우리가 구신이라는 거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구기계, 신기계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코드를 없애고 또 코드를 생기고 이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요 1,500만 원이 요 금액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 5천만 원, 감가상각 요객 4천. 자, 그럼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요객 뺀 우리 얼마가 1,00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장부 금액. 자, 그러면 이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무엇하였다? 철거. 자, 여러분,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 철거 비용은 무엇하셔라? 처분 손익에 가감하셔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철거 용역업체 철거 비용 2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은 무엇할 것이고 감소시켜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철거 비용은 무엇 하시면 된다? 이 장부가액에 사실상 가산하는 꼴이 되죠. 왜냐하면 5천만 원 주고 샀던 거 비용화시킨 게 4천밖에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1,000만 원이 내가 장부에서 없애야 되는 꼴이 됐죠. 그럼 이것만큼 뭐가 생길 것이다?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손실. 그러면 그 손실에 200만 원이 무엇된다? 가산이 돼서 사실상 유형자산을 무엇하는 처분하는 부분으로 발생된 손실은 1,200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문제 내는 취지 알려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다. 그럼 내가 두 개 다 쓸 거예요. 토지도 쓰고 건물도 쓰고요. 그러면 차변에 등장하는 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면 그대로 분개하시면 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장 가치로 안분하시라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가지고 올 때 토지랑 건물이 같이 있었는데 건물 안 쓰겠다. 건물 부숴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지불한 돈 전체가 다 뭐가 되고 토지가 되고 그리고 철거 비용도 뭐가 된다? 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철거 비용은 우리 뭐가 된다? 우리 비용 처리하시라고 했어요. 단기 비용. 그런데 별도의 비용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처분 손실에 무엇 하셔라? 가산하시라. 만약에 혹여라도 이익이 있었더라면 이익을 깎아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가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구분하는 문제들로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빼면 장부 금액이었죠. 최소한 그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것만큼 손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철거 비용 200만 원 더해서 1,2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등장이 됩니다. 자, 분개하시면 건물 무엇 하시고 장부에서 제거하시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형자산을 없애게 되면 우리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은 무엇이다? 취득 원가를 기록합니다. 그럼 취득 원가가 기록되니까 건물하고 같이 있는 한 몸으로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느 변에 기록하시면 된다. 차변에 기록하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철거 비용 저는 먼저 쓸게요. 철거 비용 200만 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반대편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4천만 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손실이고요. 1,2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지금 저희가 문제를 지금 감가상각까지 하고 나서 지금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 풀 때 벌써 감가상각 했을 때 개정 과목이 어디에 등장한다, 대변에 등장한다는 걸 알고 들으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당연히 반대편 차변에 없어지겠죠. 그런데 기억해 주실 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었던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한다라면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건 항상 같이 없애주셔야 돼요. 네, 같이 없애는 부분. 그래서 이론상에서는 장부가액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데 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없애야 장부가액 1,000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개정 과목상으로는 지금처럼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실무 이론적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요즘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낸 문제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 유형자산은 장기적으로 쓸 것이고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며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비화폐성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길게 다 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추세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 지금처럼 나올 거고요. 자,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투자 목적인 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슨 자산? 투자 자산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곧바로 몇 번이다? 1번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내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길게 오랫동안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으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무엇될 것이다? 기대될 것이다. 아, 이거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될 소지가 있다. 기계장치 그러면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팔아서 매출이 생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맞는 거죠. 자,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죠. 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건 무형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판매 목적용 토지. 여러분, 판매 목적 토지예요. 팔겠다는 얘기네요. 이건 재고자산으로 가셔야 되죠. 네, 재고자산의 상품입니다. 자, 건설 중인 지정 건물. 이건 누가 봐도 유형자산이죠. 제조용 기계장치 유형자산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유형자산이지만 1번은 재고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우리 1번이 답이 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이거는 가장 처음에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찾아달라라고 얘기하네요. 자,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 원가이다. 우리 취득과 등록세는 제세 공과금일에도 불구하고 토지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고요. 자, 기계장치 구입 시 발생한 설치비. 자, 이거는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죠. 이것도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세대 기계를 일괄 취득하고요. 각 기계 취득 원가는 각 기계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그럼 저희가 일괄 취득을 뭐로만 배웠지만 토지와 건물로만 대부분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무슨 부분 다른 자산도 일괄 취득할 수 있다라겠죠. 그래서 우리 금액이 구분해야 되면 다 시가로 안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여러 대를 한꺼번에 살 수도 있고 컴퓨터를 여러 대를 한꺼번에 살 수도 있다. 근데 구분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안분했다는 얘기는 A 기계, B 기계, C 기계 다른 기계예요. 하나는 절단기, 하나는 압축기, 하나는 포장기. 무슨 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 A 기계, B 기계, C 기계 따로따로 등록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성격이 같은 건 몇 대 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격이 다른 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정값을 갖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자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무상으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무상 취득 또는 증여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취득원가로 뭐로 간다? 우리 증여받은 날짜에 공정가치를 파악해서 그것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증여일에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가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누가 등장하고요, 여러분? 유형자산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등장하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가 등장할 것이다? 나는 내 수중에 자산이 생겨서 무엇이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답은 4번. 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은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가 뭔가요? 동종자산의 교환입니다라고 하는 정의를 얘기한 거죠.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답이 1번이네요, 여러분. 그쵸? 제가 여기서 동종자산 교환입니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동종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아니라 뭐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장부가액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가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자, 현물 출자하거나 증여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물 출자한 날짜, 증여한 날짜, 우리 무상으로 받은 날짜, 그 날짜에 공정가액을 파악해서 취득 원가로 처리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장부에서 제거해라.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건물을 쓰시고 취득 원가로 차변행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셔라. 그럼 장부가액은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차액만큼 뭐가 된다? 처분 손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처분 손실에 누가 철거 비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은 전에 당기 비용 처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채와 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우리 강제 매입 채권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러면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증서에 써 있는 매입가액, 액면가액과 우리 시장에 가서 파악한 공정가치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액은 무엇으로 가셔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셔라. 맞죠? 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문제 여러분 뭐로 바꿔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동종자산이에요. 이종자산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다음 중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하거나 원상 회복하는 정도. 자, 냉난방장치 설치로 인한 비용. 여러분, 냉난방장치 설치했다는 건 누가 봐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자, 파손된 유리의 원상 회복으로 인한 교체 비용. 이게 뭐로 들어가 여러분? 수익적 지출. 가장 타당한 거 2번. 자, 사용 용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이거를 개조라고 했었죠. 자, 증설 확장을 위한 비용. 이것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개조 당연히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다음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걸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지느냐? 이거 어려우시면 회계 처리를 놓고 비교하시라. 자, 우리 어느 변은 고민할 필요 없다. 대변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긴 똑같거든요. 달라질 게 없어요. 차변만.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었을 때는 지금처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익적 지출처럼 처리했던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산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과소계상이 되죠. 대신에 누구는 커져 있을까요? 수선비 등 또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자, 비용이 커지면 우리는 수익에서 누구를 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익은 무엇이 될 것이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은 과소계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다? 자본이죠. 자본의 이익 잉여금이 종착지. 그러니까 자본도 뭐가 된다? 과소계상이 되죠.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 맞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자본은 감소한다. 답은 몇 번? 2번으로 끝내주면 되겠네요. 네, 감소하는 거 맞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자본의 종착지가 이익잉여금이었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7번째. 자,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연도 상황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너 수익적 지출 처리했어야 되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켰다? 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7번의 문제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반대 사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모든 시험의 단골 손님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 그대로 회계 처리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수익적 지출을 나는 기계장치라고 하는 자산으로 자본적 지출 처리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산은 뭐가 되고요? 커져 있겠죠. 그리고 비용은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작게 잡혀지는 거죠. 과소. 그러면 우리는 수익에서 누구를 뺀다고요? 비용을. 항상 원리는 여러분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추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나오는데 자,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이익이 뭐가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익은 과대. 자,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이다? 자본. 그러면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맞는 걸 찾아달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우리 당기순이익은 뭐가 될 것이다? 증가한다. 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과소 계상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자산이 커져 있는데 과소가 아니라 우리 과대하게 잡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자기 자본이 과소 계상된다. 자기 자본 얘기는 거론하지 않는 게 맞는데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그리고 자본의 총액이 과소 계상된다. 자본의 총액은 과대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자본금하고 자본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항목 5개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총계라고 하는 건 자본을 물어본 거예요. 5개 합쳐진 거. 이해되시죠? 근데 자본금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자본금은 주식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이익에 영향을 주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하나의 항목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총액으로 얘기했던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본금은 항상 버리는 부분, 아예 뒤에 거 거론할 필요 없다는 얘기세요. 그런데 4번은 틀렸죠. 과대계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가 아니라 단원평가 문제 지금 풀어드렸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부분에 우리 자산을 취득을 하고 나왔던 취득 원가랑 취득 후 지출이 있었죠. 그쪽까지 관련된 문제만 지금 일단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겨져 있는 진도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단원평가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